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가 끝나는가 봅니다. 이제는 땡볕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나가서 일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일하시거나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는 시간 많이 가지시고 너무 더울 때는 일을 좀 쉬는 타임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일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여름 잘 버티시고 시원한 바람 불면 좋은 곳으로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배기량 오토바이로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 왜 힘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날 저배기량으로 장거리 라이딩 갈 수 있다고 하던 놈이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와 할 수 있다는 같은 말은 좀 아니죠. 불가능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되기는 하는데 무엇인가 힘들고 또 무엇은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배기량인 100cc에서 150cc로 장거리 라이딩을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다란 말을 제가 좀 많이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무엇인가 힘든 희생이 없다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힘들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에 올린 영상 중에 배기량별 출력과 토크로 알아보는 배기량별 출력 모델이란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배기량은 9에서 15마력 정도의 1토크 정도, 자체 무게는 100에서 140kg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마력대 무게 출력비는 1마력당 한 8에서 11kg 정도 출력비가 나옵니다. 쿼터급은 30에서 40마력에 140에서 한 180kg 정도로 마력당 평균 한 4에서 6kg 정도, 100cc급보다는 한 2배의 출력비가 나오죠. 미들급은 60에서 90마력에 180에서 240kg 정도로 마력당 2에서 4kg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미들급은 저배기량보다 한 5배 이상 출력비가 높죠. 여기다 리터급 알차의 경우는 마력당 출력비가 1kg대가 나옵니다. 200kg에 200마력 가까이 나오죠. 이것을 한 1500km 정도 나가는 일반적인 차량으로 환산하면은 저배기량은 150마력 자동차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주 보편적인 차량인 소나타가 1500km에 150마력 정도 나옵니다. 그냥 소나타하고 비슷하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를 역성해서 소나타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쿼터급은 한 300마력 정도로 환산이 되죠. 이 정도면 뭐 거의 스포츠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미들급은 평균 한 500마력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러면 슈퍼카급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포르쉐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터급 알차는 1500마력 정도로 환산되니 이거는 뭐 하이퍼카라고 하죠. 탈인간계급 차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배기량이 소나타 정도 되면은 잘 나가는 것이지 뭘 더 말하냐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소나타는 원래 150마력이고 문제는 저배기량은 10마력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는 슈퍼컵으로 말씀드리면은 최고 속도는 한 100km 언저리 나옵니다. 그것도 쥐어짜야 나오는 속도죠. 아마도 평균 속도는 60에서 80km 정도가 정상적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쿼터급은 2단이나 3단에서 100km 정도 나오고 미들급은 2단에서 100km가 나옵니다. 심지어 리터급 알차는 1단에서 120km 넘게 나오는 기종도 있습니다. 문제는 텐덤을 하거나 오르막을 오르면 속도가 줄죠. 70km로 달리다 심한 오르막 만나면 60, 50 속도가 줄어듭니다. 아무리 스로틀을 감아도 속도는 계속 줄어들게 되죠. 거기다 캠핑 장비라도 싣고 다니면 더 줄어듭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 것이 라이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오토바이가 안 나갈 정도로 영향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맞바람이 부는 날이면은 오토바이가 안 나가는 느낌도 납니다. 계속 슈퍼커브만 타던 분들이야 워낙 그러려니 하는데 다른 고배기량 타던 분들이 슈퍼커브 타면은 처음에는 좀 환장하죠. 오토바이가 고장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저배기량을 타다 배기량 대비 마력수가 현격히 떨어지고 무거운 로얄 엔필드 350 정도로 기변을 해도 와 잘 나가네 하면서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지만은 정상은 아니죠. 일단 출력이 부족하니까 속도가 안 나옵니다. 저배기량 오토바이 평균 주행 속도가 60에서 70km라고 친다고 하면은 쿼터급은 기본적으로 한 100km 이상은 나옵니다. 장거리 500km를 달려야 할 경우 8시간을 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저배기량은 쿼터급 이상은 5시간만 달려도 됩니다. 무려 3시간을 더 오토바이를 운전해야 하고 그만큼 쉬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나 장거리 라이딩에서 체력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60%나 더 달려야 한다는 말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저배기량이 풀 스로틀로 하루 종일 달려야 한다면은 쿼터는 스로틀 반만 당겨도 됩니다. 미들급은 반 이상 당길 일도 없습니다. 아직 미들급으로 풀 스로틀을 당겨본 기억이 몇 번 안 됩니다. 배기량 넉넉한 할리는 스로틀 3분의 1만 당겼다 놨다 하면서 달려도 될 정도죠. 사실 저도 미들급 타지만은 불만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속도나 출력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미들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뭐 그런지도 모르고 제가 감당할 오토바이 타는 실력에는 미들급 정도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어 감속비가 확실히 리터급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어 간격이 좁아서 1단으로 출발하면 100m도 못 가서 2단으로 올리고 또 바로 3단으로 올려야 합니다. 거기다 오르막만 만나면 3단, 4단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겨우 버티며 올라가죠. 보통 리터급이나 할리는 4단이나 5단으로 버티며 스로틀 조정만으로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리터급과 같이 다니면은 바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쥐약이죠. 우리나라는 언덕이 엄청 많아서 기어 변속을 계속 하면서 달려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엄청 바쁘죠. 그러다 보니 장거리를 달리게 되면 엄청 피곤한 것이 사실입니다. 미들급도 이럴진데 저배기량은 더하죠. 그나마 슈퍼커브는 기어 간격이 멀어서 기어 변속을 많이 하지 않아도 달릴 수 있어서 그나마 덜 피곤한 차종입니다. 그래도 저배기량의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는 체력과 인내심으로 채워야 하죠. 젊은이들이야 가능한 일이지만 나이든 중년은 저배기량으로 장거리를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배기량은 단기통으로 제작을 합니다. 또한 저배기량 특성상 가격을 저렴하게 제작을 합니다. 이유는 비즈니스용으로 제작하기 때문이며 비즈니스 시장의 심한 시장 가격 특성상 가격 경쟁력이 없으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레저용보다는 편의장비나 안전장비가 빠진 상태로 제작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편의장비나 안전장비라고는 ABS 딸랑 하나 달려있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그것도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많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라이딩 여건이 항상 좋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대비하거나 위험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 편의 장비가 없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저배기량은 단거리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수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누구에게는 쉽지 않은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년의 나이에 저배기량으로 장거리를 간다는 것은 불편함을 떠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아주 작은 불만의 요소, 즉 라이딩 포지션이나 시트 높이, 진동 등으로 기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부족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극강의 편한 오토바이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파처럼 편안한 시트에 편한 포지션, 편한 운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땡기기만 하면 가는 오토바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할리와 골드윙이 잘 팔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보통의 단기통 저배기량 오토바이 특징은 내구성이 좋고 정비 수리비도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구성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배기량의 한계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최고 속도의 부족이죠. 그러다 보니 여행 중에 아주 좋은 도로가 나오면은 무리하게 달리거나 차량 흐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행에 심취해 속도를 잊고 무리하게 주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 최대 RPM을 사용하며 무리하게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가혹한 환경은 오토바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안겨줍니다. 어떤 오토바이도 최대 RPM으로 계속 달린다면 못 버티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저배기량은 최대 속도가 100km 원절이라서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결국은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저배기량 특성상 엔진 수리비가 무척이나 저렴합니다. 미들급 이상은 엔진 한번 분해하면 수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오지만은 저배기량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많이 나와야 몇십만 원에서 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리 부속 가격이 엄청 저렴하죠. 비즈니스 특성상 판매량이 많고 사용 빈도도 많고 많이 생산된 모델은 수리 부속 가격도 싼 경우가 많아서 그닥 걱정은 안 하고 타도 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가혹한 환경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성능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아마도 저배기량으로 취미 레저용으로 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차감 문제입니다. 좀 확장된 이야기로는 남들이 배달용이라 무시하는 시선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배달 시장이 발달한 나라고 여기 배달 시장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인구가 배달 시장으로 먹고 사는 상황이죠. 이런 모든 노동자를 싸잡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어렵게 먹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아주 극히 일부 인원 때문에 전체가 욕먹는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아주 일부 인원 때문에 전체가 특정 명칭으로 지칭되는 현실과 레저 취미용으로 저배기량을 타는 분들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현실 또한 어이없는 일이죠.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도 배달하는 분들에게 당연하게 보복운전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 저는 좀 씁쓸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른 차 운전자는 도로에서 약자입니다. 법적으로도 일부 보호받아야 하는 운전 약자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욱 저배기량으로 장거리 여행을 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 저배기량 라이더도 위축되는 것도 사실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적으로 봐도 아주 저렴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특정 메이커, 특정 모델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없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쿼터급이나 미들급에 비해서는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쉽게 구입이 가능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상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은 125cc 이하는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 이종 소형면허 지금은 따기 쉽다고 하지만은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주행의 51.1%, 기능시험의 35.4% 합격률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치는 합격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면허시험장에서 합격률은 2에서 4%였다고 합니다. 실제 저도 140명이 시험 봐서 저 포함 3에서 4명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30만원에서 60만원 주고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17에서 25% 정도 합격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합격할 때까지 계속 시험 볼 수 있으니 100%라는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돈 주고 면허를 산다는 이야기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만은 턱없이 낮은 합격률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저배기량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도 가볍다는 것일 겁니다. 남녀노소 다 이용하게 만들다 보니 시트고도 낮고 무게도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가볍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거운 오토바이는 스킬 없이는 다루기 어렵지만은 가벼운 오토바이는 쉽게 다룰 수 있고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부담 없이 달릴 수 있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죠. 그래서 그런지 슈퍼컵으로 세계 여행에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나름 잘 달립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리터급 타고 세계여행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비가 좋다는 말은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죠. 슈퍼커브는 공인연비가 66.5km가 나온다고 합니다. 실제 실용연비는 최소 30km 후반에서 40km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미들급 대비 2배 이상 나오는 셈이죠. 장거리 라이딩 경비 절반이 주입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다만 연료통이 4.2L라서 자주 주의하는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평균 주행 속도가 60에서 70km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면서 경치를 구경하고 눈에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미들급 이상 오토바이 타고 쏘고 다니면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하나도 없죠. 라이딩에 집중하느라 풍경을 눈에 담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진정한 관광 모드로 다니려면은 저배기량이 답 같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했지만은 공랭식 단기통 정비성 내구성은 정말 괜찮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부품을 구입이 가능하고 수리도 가능한 것을 떠나서 라이더가 조금만 능력을 키우면은 자가 수리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주 명차라고 하는 BMW 어드방은 고급류 먹여야 하고 솔직히 수리 가능한 부품이라 수리가 가능한 나라도 몇 나라 안 됩니다. 이게 우주 명차라고 하는 오토바이 현실이 좀 그렇죠.
진정한 우주 명차는 슈퍼커브입니다. 몽골 초원에서도 러시아 벌판 한복판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수리가 되는 유일한 오토바이일 겁니다. 동남아 길가에서 파는 콜라병에 든 휘발유 넣어도 잘만 갑니다. 엔진오일 떨어지면 식용유 넣어도 잘 굴러가던 물건이 슈퍼커브입니다. 인젝션으로 바뀌면서 부품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예전 카브레타 모델은 부품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호환성도 진짜 짱이었죠. 이런 것이 진짜 우주 명차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슈퍼커브 장점만 이야기했는데 저배기량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동남아, 중국 가시면 스쿠터 천국이죠. 비슷한 엔진에 비슷한 부품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어떻게든 고쳐 탈 수 있는 제품들이죠. 이런 것이 저배기량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저배기량으로 장거리 간다는 것은 확실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괜히 고배기량 고급 투어러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지만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과 저렴한 유지비로 여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배기량 오토바이로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이유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마지막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